우선은 반도체 이야기 네, 좀 해볼까요? 네. 반도체 관련주는 지금 결론부터 말씀해 주시자면 사실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도 뭐 앞서도 제가 이제 시클리컬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반도체도 뭐 전형적인 시클리컬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조금 개선될 여지가 좀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시클리컬이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있고 나머지들. 그러니까 반도체가 조금 차이가 나는 점은 뭐냐면 반도체와 나머지. 예.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차이 나는 거는 생각보다 물량 조절을 좀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포스코에서 고로를 잠시 멈췄다 가겠다 하는 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안쪽이 다 굳어버리고 그렇죠. 불 못 비용이 끄죠. 많이 나오는데 근데 반도체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를 조금 더 고단으로 좀 효율화를 하겠다. 그래서 잠시 좀 멈추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유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산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도 물량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게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증설을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거기에 들어오는 기계가 뭐 장비가 조금 뭐 한두 달 뒤에 더 늦게 들어오기로 했어요. 이렇게만 해버려도 내년도에 예상되는 그 빅그로스가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반도체는 그런 부분이 참 용이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급 조절이 좀 용이한 면이 있다 보니까 그 반등할 때도 좀 빠르고 반대로 그래서 내려올 때도 좀 빠르긴 합니다. 저희 생각해 보시면은 반도체가 고점이었던 건 21년 1월이었거든요. 네. 코스피 고점은 5월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면이 있고 다른 이제 전통적인 정말로 더 전통적인 시클리컬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감산을 하기가 생산 조절하기가 좀 어렵고요.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거는 미래에 우리가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네. 그거를 좀 기약 없이 늦추겠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뭐 한 2년, 3년 뒤에 나오게 될 그 수급 분석을 할 때 공급이 훅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게 보통은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는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중국이기는 해요. 이런 쪽들이 다 중국 수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데 네.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에서 부양책이 나오느냐. 추가적으로 그거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떠냐. 이거랑 연계가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시장은 또 생각보다 공급 요인도 중요한데 수요 요인도 탄력적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공급 쪽에서 큰 변화가 아직은 안 보이는데요 하는데도 중국이 수요 쪽을 크게 자극을 해버리면 바로 반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차이가 난다 양쪽은 라는 거를 좀 명심하시고 그러다 보니 뭐가 더 빨리 오르고 늦게 오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경기 민감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 경제에 대해 갖고서 아주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때 재고는 조금씩 이제 너무 많으니 줄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하면 그렇죠. 보통 이럴 때가 이제 바닥이 나오게 되는 그런 거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은 사실 이제 누구나 어떤 주도주를 찾고 싶어 하는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주도주를 엄청나게 찾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주도주를 찾는다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저는 지금 제 눈에 사실 주도주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네. 뭐 계속 요즘에 최근에 말씀드리는 게 사이즈 효과가 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사이즈 효과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증시에 현실적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은 외국인으로 좀 보이는 거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에 딱히 바텀업으로 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외 투자할 때는 대표주들을 그렇죠. 매매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 이 자금들도 우리 시가총액 최상위주들을 위주로 혹시나 매수를 하지는 않을까. 지금도 네. 사실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는요. 그래서 좀 규모가 큰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일단은 조금 더 주가가 탄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반등장에서 그러했듯이 예. 여기서도 앞으로도 네,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이고 그게 이제 변하려면 나중에 실제로 그래서 실적이 우리가 안 좋은 것도 다 지나가서 이제는 우리가 실적이 최악의 국면 지나서 증익이 나올 것 같다라고 네. 하고 뭐 그런 상황까지로 넘어가게 되면 그럼 아마 그건 이제 금융장세 지나가고 실적장세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서 정말로 눈부신 개별주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적 장세는 분명히 누가 봐도 아니고 네. 지금 약간 역금융 장세. 역실적을 지나고 있는 역실적. 거죠. 네, 역실적에 뭐 이제 클라이막스를 지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주도주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게 펀드 매니저분들도 그렇고 뭐 기관이 됐든 개인 투자자분들도
주도주에 올라타면 제일 그냥 편하잖아요. 최고죠. 그쵸. 네네. 근데 그건 잘 잡았을 때. 예, 그렇습니다. 네. 주도주 없는 사람 거의 막 배 아파 죽는 거고 막 네, 시장 네. 수익률 못 따라가고 네. 그렇게 엇갈리긴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당분간은 주도주가 나타나기도 그럼 쉽지는 않다라고 보시는. 네, 어쨌든 좀 사이즈가 더 중요하게 작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하고, 사실 여기에는 삼성전자가 중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가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오를 때가 가장 무서운 때거든요. 그쵸. 왜 그러냐면 펀드 성격상 삼성전자를 비중 확대로서 놓고 운영할 수 있는 펀드 종류가 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아무리 최대한 채워 넣어봤자 삼성전자가 오르면 따라가는데 급급한 정도이지 네. 시장 수익률을 이제 초과하는 수익을 올리기가 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삼성전자가 안 좋을 것 같고 좀 약한 그런 시기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삼성전자를 조금씩 팔아서 그걸로 개별주를 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강력한 개별주 장세가 와요. 그래서 한국은 아주 심플하게도 삼성전자가 좋을 때는 개별주가 힘들어요. 삼성전자가 쉴 때는 개별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장도 그랬던 게 21년도 1월부터 이제 전자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21년도 상반기부터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뭐 좀 게임주라든지 엔터주라든지 2차 전지에서도 좀 뭐 소재라든지 약간 더 작은 기업들이라 해야 될까요? 매기가 좀 퍼지죠. 예, 그런 쪽들이 상당히 좋고, 보통 그럴 때가 중성 펀드들이 잘한다, 계획주 하는 회사들이 잘한다, 혹은 좀 더 나가면 가치주 하는 회사들이 잘한다, 이런 데까지도 이어지게 되거든요. 네, 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쪽으로 돈이 몰려갈 때가 사실 좀 대응이 어렵습니다. 예. 사이즈가 어떨 때?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 효과가 크게 작동할 때, 이제 대형주로 갈 때, 아.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사실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개별주들이 진짜 잘 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다만 근데 그 시각이 그런 거는 있어요. 매니저들은 매달 수익률 평가를 받습니다. 실시간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럼 저기로 붙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의 시계열이 확실히 더 기시거든요. 길죠. 예.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이게 뭐 몇 년 갈 이슈도 아닌데 어차피 증시는 변화라 한다던데, 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 반대로 가서 나는 6개월, 1년 버틸 수 있어 라고 하시면은 조금씩 오히려 이제 뭐 중성주 나는 정말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종목 투자를 늘리겠어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은 정말로 본인의 성향이 어떤 건지를 잘 파악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향이 그런 걸 또 잘 따라 붙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민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난 항상 반대로 가고 잘 대응이 안 되던데 하시면은 엉덩이 무겁게 계시는 전략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성향은 누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본인이 이것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가치 투자가 좀 이게 뭐랄까요? 뭔가 근본이 있어 보이고 좀 제대로 하는 것 같고, 누구한테 얘기했을 때에도 나 모멘텀 투자가가 아니고 가치 투자자면은 약간 일정 부분 멋있어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한테 제일 잘 맞는 걸로 그냥 네. 하시면 되고, 투자에 절대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그럼요. 합니다. 예, 그럼요. 그것만 잘 찾으시고 반복만 하셔도 그럼 훌륭한 투자가 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쪽을 겪어볼수록 이게 각자에 맞는 투자를 할 때가 제일 좋구나, 그거를 억지로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요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가 우리나라 제1의 수출 산업이고, 떠오르는 건 누가 봐도 2차 전지. 2차 전지 네네. 오늘도 좀 조정을 많이 받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성장 산업인 건 누구나 알고는 있는데 좀 부침이 심해요. 네네, 이런 거 좀 맞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하락장에서도 2차 전지 쪽은 상당히 그래도 선방을 했던 그렇죠. 섹터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증시가 만약에 전체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아마 조금 상대적으로 부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들은 이미 거의 뭐 정말 초토화가 된 섹터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기가 좀 이렇게 쌌단 말이야 그러면서 조금씩 거기서 돈이 빠져나가면 그러면 되는 거라. 그래서 그 2차 전지 쪽은 확실히 이럴 때에는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성장주가 미래 5년, 10년 뒤의 비전이 되게 있어야지 사람들이 살 것 같지만, 네. 현실적으로 매매를 할 때에는 지금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실적이 그래서 잘 나오냐, 예상보다 좋으냐 마냐, 이걸 엄청나게 보시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지금부터는 정말로 2차 전지 하실 때에는 그래도 그 중에서 올라가는 거 있거든요. 네. 그럴 때에는 실적이 진짜 잘 나와야 되고 그 체크를 아주 이제 그 열심히 이제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 네네. 그렇죠. 이제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분기 실적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뭐 업사이드를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완전 갈리죠. 네네. 대표적으로 뭐 양극재, 음극재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재들. 네네. 최근에 네네. 주가 오래 들어 확 엇갈려져 버렸잖아요. 네네네. 그게 그 업체들의 어떤 매출 성장률과 마진, 이익률 같은 게 네네. 확실히 숫자로 이제 달라지는 게 나타나니까. 네네. 어, 그러니까 이게 그 비상장일 때에는요. 소위 말해서 그림이 좋다라고 하죠. 장기 비전이 좋으면 그것도 기업들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요. 네. 당장 우리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이게 옳은 방향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뭐 플랫폼 기업이나 이런 데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스타트업들도. 근데 이것이 일단 상장이 돼버리고 나면 무조건 수익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장 기업들의 그래서 뭐 책에서도 배우잖아요. 경영학 시간에 배우는 게 상장 기업은 너무 단기적인 것만 쫓아가서 장기적으로는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게 사실 나타나거든요. 뭐 지금 미국의 빅텍 기업들도 최근에 실적이 엇갈리는 거는 그러니까 최근 한 1년 동안 보게 되면 결국에는 실적이 못 나오면 그때부터 빼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장기적으로 필요에 투자를 합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나중이고 일단은 성장주가 실적이 좀 별로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장 성장주는 일단 무조건 실적을 보셔야 됩니다. 네. 혹시 그 섹터 중에 요거는 좀 괜찮겠다. 한 2400서 언저리에서도 요쪽으로는 나는 좀 올해 거의 다 지났죠. 내년까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혹시 그런 섹터 있으세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한에서. 네. 사실 이제 그 제 뭔가 성향이나 아니면 제 채널 보신 분들은 네. 제가 좀 편애하는 분야가 있다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편해하는. 이제 편하게 보는? 좋아하는. 네네. 좋아하는. 미디어나 엔터나 그런 콘텐츠 쪽을 저는 장기적으로는 늘 좋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잠시만요. 근데 네. 이게 공통된 이야기가 미디어 엔터는 실적 추정이 정말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그건 뭐 그래서 네. 애널리스트 분들도 정말 많이 틀리기도 하고. 네. 그거는 그럼 어렵진 않아요. 어떻게 그럼 투자하시나요? 오히려 좀 생각을 바꿔보면이라고 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엔터 기업 같은 경우에 네. 다음 분기 실적을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겠냐라고 네, 하시는데 네. 다음 분기는 안 돼요. 그런데 1년으로 놓고 보면 얼추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음 분기는 언제 누가 컴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공연 수익이 잡히느냐 아니냐 출연이 많으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9월에 컴백할 수도 있고 10월에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럼 분기가 바뀌거든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그 YG도 뭐 실적 인식 시점이 조금 늦어졌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또 어닝 쇼크 나왔는데. 네, 네. 근데 다음 분기는 더 좋을 거야 또 이러고.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습니다. 뭐 어떤 아티스트가 있는데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느냐라고도 하는데 항상 불안하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걸 제외하고 보시라라는 건데 처음에부터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그 회사가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냥 예상을 네네. 하시라. 가령 예를 들어 뭐 A라는 회사는 남자 아이돌 그룹의 세 팀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 걸그룹은 한 2개 정도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각각이 뭐 여기는 완전 S급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름을 지우고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공연이 뭐 모객이 뭐 한 여기는 매년 50만이 될 수 있는 아티스트 컴백을 몇 회 정도 할 것 같으니까는 앨범 판매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은지 그렇게 하면은 연간 매출액에 대해서는 이 회사의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 좀 간편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규모가 있고 좀 업을 좀 오래 해온 회사들은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거죠. 어떤 좀 아티스트가 문제가 생기거나 군대를 가거나 어떻게 하더라도 항상 보시면은 그런 데에서 후속타를 또 준비를 하고 그렇죠. 있고 그래서 일정 퀄리티 이상의 히트 레이쇼를 기록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되게 예상이 간편해져요. 근데 이 사람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버리면 엄청 변동이 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보시는 그런 이제 시각을 바꾸면은 꽤나 뭐 편안하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뭐 미디어나 이런 쪽으로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더 이게 옛날에만 해도 좀 주먹구구식 운영이 너무 많았는데 많았죠. 점점 글로벌화되고 거기에 올라타가지고서 계속 이제 좀 성장해 나가는 거는 확실히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여튼 근데 저는 이게 분야를 좀 제가 완전히
그 편애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아니, 그럼요. 네네. 실제로 뭐 앨범도 이런 것도 사세요? 앨범도 구매를 하죠. 네네. 오. 그 회사 매출을 올려주려고. 아니 뭐 이제 그 관심이 있으니까요. 원래도 많이 좋아해요. 이 오. 아이돌 자체를 좋아하고 여자 아이돌. 유튜브도 아니요 남자 아이돌도 다 예. 어. 다 찾아보고 이제 네. 아니 왜냐면 사실 실질적으로는 남자 아이돌이 더 수익에 수익성이 기여를 많이 좋죠.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좋죠. 예 그것도 안 하고 볼 수는 없죠. 아까 잠깐 자동차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이 최근에 반등 시장에서 오히려 자동차 관련주는 거꾸로 갔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번에 참 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운이 없었다. 예.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그런 뭐 코로나 영향 때문에 차를 구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소위 제값 받고 아니면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고 차를 팔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적은 되게 좋았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환율까지 좀 도와줘가지고서 자동차 우리나라 업체들이 실적이 되게 좋았는데 그때마다 실적이 이거 픽아웃 하는 거 아니냐, 픽아웃 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계속 의심만 많이 했죠. 예, 그래서 못 갔었고 네. 거기다가 또 리콜 과거에 그 비용까지도 들어왔고 근데 사실 그 전에 보게 되면 애플카 뉴스 때문에 한번 수급이 확 꼬였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대형주가 그만큼 거래가 터지는 거는 정말 보기 어렵거든요. 기아차 같은 거 급등하고. 네. 아니 무슨 그런 종목들이 상한가 갈 것처럼 네, 거래가 된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실적이 잘 나왔고 오히려 그럴 땐 더 가져야 되는데 못 갔었고 지금부터는 우려가 크죠. 뭐 환도 내려오고 그리고 경쟁도 이젠 더 돼서 자동차 쪽 재고 증가안이 마진은 축소되는 것 아니냐부터 해서 엄청나게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럴 때는 사실은 이제 실적이 예상보다 계속 그래도 우리는 잘 나와요 라는 것들이 뭐 몇 개 분기 연속 보여주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거는 이제 사실 운이 좀 없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 뒤에는 그러면은 이제 베이직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냥 회사가 실적이 잘 나와서 매력이 그만큼 우리가 잘하고 있다. 그걸 어필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뭔가 이제 공급이 슬슬 정상화되면서 마케팅비를 조금 더 써야 될지라도 네. 뭔가 수익으로 방어해내는 것. 그렇죠. 네. 그거 자체가 이제 이런 업황이 조금 내려오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또 아주 험하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회사는 그 중에서도 잘하고 있어요. 이거를 보여주는 그게 이제 결국은 수익이거든요. 네. 하이브가 이번에 별이 되어라 2를 퍼블리싱하면서 본격적으로 게임 산업에 발들였던데 엔터사들이 이런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오늘이었나요? 저기 방시혁 의장이 뭐 게임 산업도 뭐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말을 했던데 저기 그 부산 그 뭡니까? 그 게임 지스타. 지스타. 예. 네, 거기에서 네네. 엔터사들이 이렇게 좀 다양화하는 것 자체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엔터사들이 현금 흐름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해달라고 오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런 것도 하려고 하는데 약간 엔터의 그 뭐랄까 IP라고 하나요? 네. 그거랑 연계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것들 제안이 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잘 된 것들은 뭐 상장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또 취하기도 하고 그런 일환으로 또 게임도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보고요. 사실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 회사가 거기에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럼 이제 결과가 잘 나올 때까지 잘하면은 그거는 수익으로 이어지는 거고 아니면은 또 좀 기회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다고 이걸 한다고 해서 엔터사들이 또 손실을 부담하지는 않거든요. 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는 네, 그렇게는 안 되겠죠. 네. 왜냐하면은 보통의 경우에 어떤 지금 뭔가 새로운 산업을 할 때 엔터사들을 왜 찾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나게 충성스러운 팬층을 끌고 오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이 계약 관계, 뭔가 거래 관계가 성사가 될 때 엔터사들 입장이 오히려 조금 더 교섭력이 높다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조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워낙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덜 수익성 있는 쪽으로 가버리면 기회 비용이 발생하는 그렇죠. 거죠. 더 좋은 걸 할 수도 있었는데 라는 부분이죠. 네. 그거를 좀 발라내서 봐야 된다라는 거. 네, 네. 근데 실제로 뭐 가령 작년에 YG에서 뭐 그 투자했던 거를 수익화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SM하고 JYP 같은 경우에도 뭐 공동 투자한 회사에서 그 상장이 돼가지고 또 수익화한 것도 있고, JYP는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상장된 회사 지분을 미리부터 투자를 했다가 또 거기서 수익 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아마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하이브는 워낙에나 이제 규모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좀 더 판을 크게 해서 또 이제 주주 관계에서 넷마블하고의 관계도 있다 보니까 게임 쪽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또 워낙에 좋은 강력한 IP가 있으니까 지적재산권이.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자산 배분 전략 측면에서 조금 이제 달러화가 강세는 조금 피크를 치고 네. 최근에 좀 변동이 좀 생기긴 하고 있습니다만 예, 예. 뭐 달러금 채권 네. 이런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의견 주시죠. 저는 달러가 하여튼 강세는 거의 이제 끝난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뭐 다른 모든 환율들이 좀 음. 숨통이 트일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사실 미국이 이렇게 뭐랄까요, 그 긴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금이 좋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그런 상황이 오면은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안전자산인 금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긴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금은 나쁘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부터는 금이 괜찮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긴축의 강도가 거의 끝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이고 또 예, 그렇게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채권 투자는 직접 거의 안 하. 채권 쪽은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채권은 무슨 생각이냐면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마 이제 금리가 그러면은 뭐 피크를 거의 쳤다고 생각을 하면 채권 투자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니냐 하시는데 생각보다 거기에서 머물러 있을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식만큼 막 이렇게 움직이는 자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채권이 빠르게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만약에 그보다는 좀 느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하나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냥 쿠폰만 내가 먹으면서 가도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면은 채권에 투자를 하시기에 괜찮을 수 있는데, 나는 캐피털 게인이 이 정도로 기대 수익을 가졌어라고 하면 실망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채권만 투자하신다면 모르겠지만 해외를 하시게 되면 이거는 채권 투자가 사실은 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었을 때 지금 환까지도 고려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일단 그 매력적일 것이냐. 근데 이거 진짜 고차 함수가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투자해야 되는 방법을 굳이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웬만한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거의 뭐 한 마이너스 30%그 이상까지 갔다 오신 분들도 많고 지금 시점에서는 뭐 마이너스 한 20%대 좀 그런 분들을 위한 좀 현실적인 조언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 주식 투자 자체가 위험하죠. 엄청나게 위험 자산입니다. 네. 그렇기는 하지만은 또 아주 길게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뭐 얼마간의 수익을 안겨다 주는 또 그런 훌륭한 투자 대상입니다. 그래서 잠깐 하시고서 만약에 이게 나랑 너무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성향상 네.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나중에 은퇴하고서까지도 투자는 계속 반복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런 증시 경험을 어떻게 보면 좀 비싸긴 하지만은 경험을 했다고 보시고 계속해서 일정 부분은 투자를 주식 쪽에 배분을 하셔서 하시기를 하시면은 또 나중에 더 수익이 나는 또 그런 시기도 또 찾아오실 테니까는요. 그렇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이 게임을 내가 나중에 평생 어떻게 보면 반복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은 조금 내가 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좀 나오시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1, 2년 안에 빨리 돈 벌고 파이어 해야지. 이런 분들은 주식 투자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한 가지 이제 제가 되게 이제 존경하는 그런 지금 대표님이신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식은 되게 비대칭적인 게임이다. 네.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100%, 그러니까 아예 사라지게 되겠죠. 네. 근데 수익이 나게 되면 그 회사가 정말 운이 좋으면 테마주가 걸릴 수도 있는 거죠.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샀는데 예. 그러면 이 주식은 2배가 아니라 뭐 5배, 10배, 100배도 갈 수 있는 게 주식이라 기대 수익률, 기대값 자체가 비대칭적이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사람만 남아 있으면은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운이 나쁠 때는 진짜 그냥 제대로 투자해도 손실이 나겠지만 그렇죠. 운이 또 좋을 때는 잘못 투자해도 이익 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분명히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계속 하시다 보면. 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라고 봅니다.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시면 편해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오르면
아, 내일 빠지려고 오르나?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오를 때 이제 너무 흥분 안 하는 거죠. 아, 빠질 때에도 너무 낙담 안 하려면 내일 오르려고 오늘 이렇게 빠지나? 라고 하시면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와, 네. 마음을 엄청 애달아 한다고 수익률이 내 마음을 알아줘서 그 주식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애달아 할 필요도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현 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시장 빠지고 그러는데 화나지 않으시냐고, 짜증 안 나시냐고 그러니까 짜증 낸다고 주가가 오르나요? 뭐 이렇게 또. 주변에 여의도의 보살님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정광훈 대표님 혹시 어디 가서 이렇게 언성을 높이거나 네. 이러신 적은 없으세요? 있죠. 네. 있나요? 예, 저 그렇습니다. 상상이 안 가가지고 항상 우리 차분한 네, 모습만 네. 보여주시는 정광훈 대표님. 오늘도 역시나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